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어문학의 본질인데 언어학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몇십 년 강단에 섰다가 작년에 퇴임을 하고요. 이것을 글을 쓰면서 그제서야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또 방향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국어학 연구가 이런 쪽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요약지를 중간중간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적 방법론으로서 그 한국어학 연구가 시작된 지 120년이 넘었습니다. 외국인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곧바로 내국인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대한문전 이후에 주시경, 홍기문, 김두봉 등 여러분들의 연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훌륭한 연구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한국어학 연구와 더불어서 한국어학의 외연도 다음 페이지에 한국어학의 외연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모든 학문들이 그렇듯이 한국어학도 그를 이루는 순수한 학문적인 영역과 이를 응용하거나 외연을 넓히는 분야가 함께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이들은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상승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데 이때 순수 학문의 영역은 그와 관련을 갖는 다양한 외연 학문과 실천 분야에 기반이 되는 이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바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어 연구와 한국어학의 외연이라고 제목을 했는데요. 한국어 연구는 비교적 일찍부터 새로운 학문 대열에 서기 시작해서 그 19세기 후반부터 외국인들에 의해서 아까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어 연구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연구는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성격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다음 페이지에 일제는 한국학 연구자나 예술가들을 집중 공략하여서 당시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식인들이 민중을 이끌어가도록 온갖 협박과 회유 등을 동원하였습니다. 이에 의해서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많은 지식인들이 일제의 사슬에 넘어갔지만 한국어학 분야에서는 달랐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이 일제의 지조가 무너진 것은 집요한 협박에 의한 때문도 많았지만 또한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우리가 못나서 나라를 잃었다라는 자기 비하 속에서 우길충천하는 일제에 쉽게 굴복하기도 하였죠. 이것은 당시의 그 지식인들이 또는 국학하시던 분들이 쓴 그 회한적인 자서전 같은 데서도 많이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술과 학문의 수준으로 왜곡된 이론을 조작하여 한국인을 2등 이하의 국민이라는 논조를 펼치거나 외국에 의존해 살아온 민족으로 매도하였으나 한국의 지식인들이 이에 대항할 만한 학문적인 이론과 예술적인 수준을 이루지 못하여 일제의 책략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어학 분야에서는 한국인의 연구 성과의 수준이 일본인의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높았고 이러한 상황은 당시의 한국어학자들에게 긍지와 자존심을 심어주어서 대부분이 일제의 마술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커다란 근거와 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선배를 이어받아서 광복 이후에도 한국어학은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높은 학문을 이어받아서 착실하게 연구 성과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남쪽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진 역사 문법의 이론을 넘어서 50년대 후반부터는 서구의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을 받아들여서 형태론 중심의 한국어학이 전개되었고, 북쪽에서는 러시아의 마르나, 스탈린 등의 언어학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남과 북의 한국어학은 커다란 변화를 겪습니다. 남쪽에서는 미국의 변형 생성 문법이 들어와서 70년대 이후에 한국어학은 생성 문법이 가장 강력한 기반 이론이 되었고, 북쪽에서는 이른바 주체 사상에 근거한 한국어학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남쪽은 다양한 외래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하면서 한국어 연구를 풍부하고 수준 높게 시켜나가고 있고, 북쪽도 60년대 중반에 김일성 어록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70, 80년대에 넘어가면서 연구 범위와 내용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 한국어학의 연구는 다른 어떠한 인문학 분야보다도 연구 성과가 훌륭하다고 할 만합니다. 남쪽에서 이루어진 북쪽에 대한 연구 중에서 언어학에 대한 연구가 매우 높이 이루어져 있는 것만 보아도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한국어학의 연구 중에는 언어 구조 내에 이론적인 언어학 연구가 많지만, 근래 들어서는 다른 연구 분야와의 학제적인 관계를 갖는 연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한국어의 구조내적 이론 연구가 위주가 되는 이론적인 한국어학에 비해서 다른 분야와의 정보 교류나 적용이 많이 적용되는 학제적인 연구, 그리고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현실적인 생활에서의 활용과 관련을 갖는 응용 한국어학의 연구, 이러한 것이 함께 지금 한국어학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한국어학에서는 우문, 문법, 의미, 활용, 담화, 어휘, 방언, 한국어사, 어학사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죠. 오래전부터 우문론이나 문법론 위주의 언어학이 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문법론, 통사론 위주로 되었고, 최근에는 의미론이 다시 새로운 영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언어학들은 문장을 최대 단위로 하는 문법 연구의 한계를 가져서 실제로 언어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야기, 담화는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웠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담화론이나 화행이론이 언어 연구에서 중요시되는 최근의 언어학은 현실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실현되는 현장의 언변에서의 정보, 그 외의 정보까지도 포함하는 화용론의 도입도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연구는 2000년대 넘어서 이렇게 아주 확대되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학제적인 연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밑에 여러 가지 그 분야를 대표적인 분야를 써봤습니다. 네, 페이지 넘겨서요. 오늘날 이처럼 한국어학의 학제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형성화한 것은 그만큼 한국어학의 연구가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를 쌓아왔음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에서나 마찬가지로 한국어에는 한국어 나름의 고유한 특성과 현상들이 있는데, 이는 외래의 언어학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요소들입니다. 그동안 한국어학에서는 외래 이론을 아주 소화력 높게 받아들여서 잘 적용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또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시제는
서구에서 개발한 텐스라는 개념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렵고 가령 명사나 동사의 어미 굴절은 서양어에서 인플렉션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이제 이와 같은 한국어의 고유한 특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한국어학 이론과 체계가 개발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응용 학문으로는 그 밑에 여러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그 응용 학문도 한국어학이나 학제적인 한국어학과 부단히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이전에는 순수 학문을 숭상하던 시기도 있었고 또는 현실적인 활용성을 과도하게 내세우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학문의 순수성이나 응용성을 구분하여서 가치를 매기거나 중요성에 가중치를 주는 것 이런 것보다는 각자의 소용성과 역할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함께 받아들여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응용 한국어학의 연구는 학제적인 연구에 비해서 좀 활발한 면이 있고 가령 국어교육학이나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학 이런 것은 80년대 이후에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전 편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최근에는 그 전산학이 한국어학과 관련을 맺으면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한국어학이나 학제적인 한국어학 그리고 응용적인 한국어학이라는 세 영역을 설정한다고 해도 이들 모두가 자기 영역 안에서도 정보를 주고받으며 다른 영역과 연구 성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여러 분야의 연구가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기초를 이루는 순수한 이론적인 한국어학의 연구가 계속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 한국어학에서 근래 많은 관심과 연구를 보이고 있는 구어 연구와 이를 확대 적용하는 담화 이론의 연구는 국어교육, 한국어교육에서도 아주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고 한국어 전산학에서도 이러한 구어가 이제는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 한국어 전산학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 담화 차원의 한국어 연구도 요 근래에 그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이론적인 또는 그 구조적인 한계를 많이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론적인 한국어학의 발전, 문어 문법과 구어 문법. 광복 이전까지 한국어의 연구는 서구에서 진행되던 역사 문법의 영향을 받고 또 일본 어학을 통한 간접적인 수용이 많았고서 대체로 품사론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론이 문법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고 규범 문법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50년대 중반 이후에 구조주의 언어학은 공시성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형태소의 인식과 분석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체온이나 영혼의 굴절 형태들을 치밀하게 고찰하는 성과를 조금씩 이루어 나갔습니다. 언어 수행의 현장을 찾아서 언어를 체록하고 구조적인 체계를 발견하고 기술하려고 한 이러한 노력은 한국어 연구를 먼저 본격화한 학문적인 진일보의 발전이었습니다. 다만 언어 연구가 실용성을 견지한다든가 실천적인 면에서는 거리를 갖는 그런 성격도 있기는 했습니다. 60년대 후반에 나타난 생성문법에서는
이상적인 언어 능력을 설정하여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생성 규칙과 원리를 찾는 이러한 생성 문법의 이론을 전개해서 한국어 연구가 더욱더 추상화, 이론화로 이끌어졌습니다. 한국어의 형태 단위를 통사적인 범주 기능으로 환원하여서 체계화하였다고 하는 점, 이런 또는 문장 구조의 유기성과 확대 원리를 발견하였다는 점, 이런 점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기는 하였습니다마는 또 이러한 연구가 최근에 이론과 원리 위주로 나가고 있음으로 해서 순수 이론적인 연구는 거의 정점을 이루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또한 현실 언어와의 괴리를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상주의적인 추상화의 성분 구조 이론은 여러 면에서 도전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기능 문법이라든가 인지 문법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 수행을 중시하는 이러한 이론들이죠.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을 수용하는 2000년대 이후의 한국어 연구는 전에 없던 문법 이론의 다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근래 들어서 한국어 연구는 두 가지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고 보겠는데, 이제까지 주로 문어를 대상으로 하는 그동안의 연구를 반성하면서 구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문장 이하를 연구 대상으로 삼던 문법론에서 나아가서 단락이나 작품 등 텍스트 연구의 필요성에 유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언어 행위가 문어보다는 구어에서만 이루어지고, 언어 행위는 일반적으로 문장 단위를 넘어서서 텍스트로 실현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것을 한국어 연구에 그대로 들여온 것이죠. 여기에는 그 한국어 코퍼스가 다량으로 구축돼서 되었다는 것이 촉매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학계의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서 구어 위주의 고찰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의 코퍼스는 거의 문어 자료 위주였습니다. 또 문법서도 그렇습니다. 일반 문법서인 고영근 구본관 2008이나 학교 문법서인 이광규 2016, 그리고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서인 국립국어원 2005도 대부분 구어보다는 문어에 더 해당하는 문법 설명이나 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사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한국어 사전, 소사전 이것을 만들기 위한 연세 말뭉치는 거의 문어 위주였고, 고려대 한국어 말모듬도 구어가 11.7% 정도밖에 안 되고, 21세기 세종대학에서 구축한 천만어절의 균형 말뭉치도 구어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구어도 대개는 방송이나 드라마, 영화의 대본이에요. 이것은 순수한 구어라고 하기 어려운 거죠. 또 문어에도 오늘날에는 인쇄물 외에 인터넷이나 앱, 이런 사이버 언어들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균형 코퍼스를 지향한다면은 구어 대 문어의 비율을 6대 4 정도쯤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구어는 방송 대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실제 구어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구어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21세기 세종대학에서 구어 형태 분석 말뭉치가 2013년에 구축이 되었는데, 구어대 여기서 양방향 구어를 60% 정도로 넣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런 방송 대본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도 모두 음성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안희정 2009에 의하면은 각 사전에 나타나는 올림말 가운데 구어의 비율이 북쪽의 조선말 사전은 0.43, 연세 사전에 0.19, 표준 사전에 0.01, 뭐 이런 정도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 학습 사전에도 1.98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구어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것이죠. 한국어 문법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탄문, 감탄 표현을 예를 들어보면은 고용군 구본관 2008에서는 용언의 활용이나 감탄법을 설명할 적에 뭐 는구나 뭐 이런 것을 예를 들면서 그 감탄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거의 문어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설명은 국어교육 문법서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교육 문법서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또 표준 사전에서도 감탄문을 구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구나, 구나로 끝나는 그러한 문장이 감탄문인가? 라는 정도의 해석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제가 그 일본에서 든 예문은 한 구절마다 전부 다 감탄 부를 찍었듯이 감탄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탄문은 거의 모든 형태 단위로서 실현될 수가 있고 이럴 때 감탄문이라고 인식하는 근거는 거의 억양, 특히 바라말 억양에 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탄문의 전형적인 어미라고 하는 구나, 도다 이러한 감탄 어미는 제가 조사한 걸로는 한 10% 미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감탄문의 억양은 어떤가? 그 감탄문의 책을 쓴 노대규나 또는 그 공법론 김민수의 그래도 다른 책보다는 감탄문의 억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놓았는데 231이나 241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감탄문을 보면은 231이나 241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그래프를 출력해 왔는데 뚜렷하게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 어조상에서 이 기억은 평탄조로 끝나죠. 그리고 이 니은은 오히려 상승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1이나 242가 아니죠. 국어의 감탄문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탄조도 있고 상승조도 있고 하강조도 있고 오제역에서는 문장 정결에서 발음의 높낮이나 장단이 문장의 종류를 결정적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문장의 상승조에 의문문과 감탄문을 하강조의 평서문과 명령문을 설정했어요. 이것은 저희 종교령에 대한 박사 논문인데 음성학 논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문문과 감탄문을 상승조로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그 감탄문 책에서는 하강조로 했는데 이거가 거의 정반대의 서술이 된 거예요. 이처럼 구어를 고려한다고 할 적에 문장 유형에 대해서도 기존의 문법서들의 의견들이 엇갈리고 제대로 분석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어 문법이 문어 문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가? 아니면 기본은 같되 수행 단계에서 다소 달리 운영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이들 둘이 같은 바탕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양상에는 차이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문어보다는 구어가 역사적으로나 언어 현실 면에서나 더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문어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법 체계를 일부 변형해서 구어 문법에다가 적용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원천적으로 한계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구어와 문어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상위 단계의 문법 체계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기본 체계를 구어에 두고 문어의 문법을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까지 문법서에서의 설명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14페이지에서 목정수에서는 이른바 주격조사가와 목적격조사 르의 사용 여부를 생략의 기재로 설명하지 않고서 조사가 없는 것이 기본이고 조사가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화자가 담화적 효과를 노리고서 사용한 결과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구어 자료에서는 더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래에 부정격을 설정해 가지고 실현 생략이 아니더라도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를 설명한 것을 하나의 진전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부정격 수준을 넘어서 조사가 없는 것을 기본이라고 구어에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격조사를 격표지로 일괄하던 이전의 문어 문법에서는 그것이 격조사가 격을 실현하는데 아주 요긴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기존 시각과 상당히 다른 이러한 구어 문법을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전개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지영에서는 연결어미나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한다는 이런 최근의 연구들이 꽤 있는데 이러한 연구보다는 차라리 어지 이런 등등이 연결어미냐 종결어미냐를 따지지 않고 절종결의 어미이고 이것이 비종결 억양을 가질 적에는 연결어미가 되고 종결 억양을 가지면 종결어미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결어미냐 연결어미냐의 구분은 애초부터 없다. 이거는 억양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것은 용언의 어미뿐만 아니라 명사의 명사의 조사 붙은 어절에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일관성을 갖는다. 기존에 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러한 음성화 그 중심의 연구자들은 한국어 문장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이렇게 매우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우문적인 것, 특히 음성적인 것이 그 문장이라든가 언어 그 표현에서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이긴 몰라서 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전에 우물론 전공하시는 분들이 우물론 이제 연구할 게 너무 적어 마른 것 같아 이제는 방언이나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문론 수준이 아니라 전에는 좀 이렇게 도외시됐다고 할까요? 했던 음성학적인 우문론 이런 것이 실제로 한국어 연구에서 앞으로 어쩌면 중추를 이룰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형태통사 위주의 문법론에서 음성학이 중추를 이루는 이러한 문법론으로
앞으로 전개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연구들은 다 구어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최근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한국어 연구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으로 문장 단위 이하에서 그치던 연구 대상을 텍스트 차원으로 높여서 고찰하는 이러한 담화 연구죠. 이러한 담화 연구에는 화형론도 역시 그 비언어적인 환경 정보를 포함하는 이 화형론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구어를 전제로 하는 그러한 연구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커다란 너무나도 커다란 영역이어서 오늘은 제가 미처 다루지를 못하고 조금 옆으로 세서 사용자 중심의 문법이라는 것을 들어봅니다. 언어학자들이 수행하는 문법 연구에는 언어학의 내적 질서와 이론에 충실한 문법을 체계화하는 이런 작업이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연구에만 머무른다고 한다면 언어학의 의의를 충분히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일반 대중들, 즉 모화자들이 가능하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법을 개발하여서 대중적인 문법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과제,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동주 이 차원에서는 기존의 한국어학 연구에서 보이는 한계로 화자의 직관에 의존한 논의, 언어 수행적 측면 경시, 이론 편중의 경향, 이 세 가지를 들었어요. 이것은 생성문법이 주류를 이루던 이런 시기에 특히나 많이 나타나던 현상이죠.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성격이 상당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에는 화자의 직관보다는 실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코퍼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죠. 언어 수행이 중시되고 있다는 것은 구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담화 연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언어학은 언어학자 중심의 이론적인 연구와 더불어서 언어 사용자인 일반 언중들에게 설명력을 높이 갖는 사용자 중심의 한국어 문법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학교 문법이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문법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문어 위주의 문법이 아니라 일상 언어인 구어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듯 가상 공간에서 오가는 대화가 문어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구어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인터넷 앱 이것은 우리 일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 행위인데 여기서도 구어적인 문어를 사용한다고 한다는 점에서도 구어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어 문법서들은 사용자 중심 서술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동법을 설명할 적에 형태적인 이시리기, 통사적인 어지다형 두 가지만을 인정하고 당하다, 받다, 입다 등 어휘적인 피동은 제외하는 수가 많은데 일반 언중에게는 문법적이든 어휘적이든 피동의 의미를 갖는 표현이라면 모두 피동범주 안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 세 가지를 어휘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질서나 체계는 언어 이론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태론 위주의 문법론에서는 통사적인 피동과 형태적인 피동을 한자리에 넣기가 어렵고 인용구 내포문과 보조용언 구문을 동사고 보문화로서 포괄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활용과 고경 등 굴절 형태론에서는 대등적 접속어미나 종속 접속 그리고 내포조를 이루는 전성어미들에 대한 구분 인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품사론 중심의 전통 언어학에서는 아니 동사 또는 지 아니하다의 장형부정과 단형부정을 하나의 부정법 범주 안에서 논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날 생성문법에서도 기의 내포문과 보문하의 뭐뭐 을 것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갖는 의미의 혹사성, 그 명사화의 혹사성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어떤 언어 현상에 대해서 언어학적인 해석은 그 기반 이론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해석된다는 점에서 기반 이론에만 기대는 그러한 언어학 연구보다는 그 언중들의 직관을 더 소중하게 크게 받아들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상대 높임에서 지금 현재 학교 문법이나 일반 문법서 거의 대부분이 그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라는 4등급 격식체와 해유라는 비격식체 2등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오, 하게는 지금 남부에서는 남부 방언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부 방언에서는 상당히 귀해졌어요. 이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문어에서나 좀 나오죠. 하세요는 아주 문어나 구어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세요, 하셔요 이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셔요는 하시어요인데 여기서 시는 주체 높임에 선언할 어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문에서 주체 높임은 곧 상대 높임에 갑합니다. 일반 언중들은 하세요, 하셔요라고 했을 적에 주체 높임보다는 상대 높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대 높임의 위계를 세울 적에 하세요체를 넣는 것이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문법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하십시오와 하세요 그리고 해요 하는 이러한 5개의 그 이론적인 체계 이 정도면은 기본 체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학교 문법서하고는 매우 다른 이러한 구어 위주의 문법 체계가 되겠죠. 사용자 중심의 문법 하나만 예를 들면은 부사, 매우, 굉장히, 되게, 아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의 출현 빈도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매우는 문어에서만 매우 많이 나오고 굉장히, 되게, 아주는 구어에서는 굉장히, 되게가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 문법서에서는 매우만을 예를 들거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 언어는 굉장히 제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매우를 든다 해서 틀린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현실감에서는 되게 멀어진 그러한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적인 문법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국어교육 문법서나 한국어교육 문법서에도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은 매우는 좀 근사한 표현 같고 굉장히나 되게는 좀 격이 낮은 표현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문어를 숭상하던 그러한 이데올로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 표현에서 어떤 것은 고상하고 어떤 것은 비천하고 이런 것은 웬만해서는 설정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국어가 현재의 문법서나 또는 사전 표현이나 또는 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에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가 이론적인 연구와
또 학제적인 연구, 실용적인 연구에서도 다 구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연구를 하고 이론적인 연구에서 이것이 앞서가면서 연구를 해서 학제적인 연구나 실용적인 연구에도 이것을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는 이걸로 그냥 그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좀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핵심 내용을 알기 더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구어 현재까지의 우리 문법 기술이 기술자 중심의 문법이라는 지적을 직접 하시진 않았지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용자 중심의 문법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현재 우리 문법의 그 본령이 상당히 그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런 귀중한 말씀을 오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처럼 오셨는데 질문 한 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 사회자는 예, 선생님. 네. 예. 근데 이 우연적인 표현이나 말실수 또는 순간적으로 잘못 나오거나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그대로 이것이 언어행위라고 할 것이고 언어 연구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생성문법에서 아주 이상적인 이러한 언어 모형을 설정해 놓고서 이 연구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구어 연구는 그렇게 발전이랄까요? 진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코퍼스가 그것을 많이 역할을 해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대본이나 이런 것은 적당치 않다라고 한 것은 아무리 작가가 현실어에 충실한 이런 대본을 쓴다고 해도 여기에는 말실수나 우연적인 이러한 표현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거세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현실 언어에 좀 더 충실한 이러한 자료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보고, 근데 저도 그냥 원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것은 무척이나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상황이 조금 변했습니다. 한 분쯤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한국어 그 상대 높임에는
그 스위칭이라 그러죠. 그 위아래로 넘나듦 이것이 상당히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세요체도 그 다른 평서문이나 의문문이나 이런 데서 그 스위칭이 이 되고 이것을 끌어오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다른 위계에서도 스위칭은 꽤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혹시 저 최동주 선생님이나 이정복 선생님 관련되는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여기서 사용자 중심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는 기술자의 판단이 아니라 사용자의 판단 이런 이야기하신 것 같고 선생님께서 쓰신 것은 언어 사용 자체를 중시하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두 가지 다 포괄하시는 게 아니면 한쪽에 수준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까지 주로 이제 연구자 중심의 그러니까 연구자가 기술자가 되는 그러한 문법서를 쓰고 독자들은 따라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독자들한테 다가가서 독자들의 인식이 어떠한가 이것을 좀 더 반영하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하세요도 시가 주체 높임의 시이죠. 그러니까 상대 높임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명령문에서는 적어도 그 사용자들은 이것을 주체 높임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상대 높임으로 국어학개론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중들의 인식 정서 이것도 고려하는 이러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 이정복 선생님 혹시 이런 걸 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자 개호법에 대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요즘 이제 한국어 교육할 때 보면은 하소체하고 하계체 이걸 떼고 나머지를 청자 개호법 체계로 설정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 선생님도 사용자 중심 문법에서 그 체계를 떼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늘 선생님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문어문법 치중 이걸 극복하고 교문법적인 이런 쪽으로 강조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정자교육법 체계라고 하는 게 표준어 중심 또는 뭐 서울 중부 중심 했을 때는 하계체, 하우체 이런 게 일상적으로 얼마나 잘 많이 쓰이는지 모르겠지만은 경상도라든지 전라도 이런 식으로 남부 쪽으로 오면은 일상적으로도 하계체, 하우체 이게 아주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 또는 구어 중심 문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느 대상 지역을 어느 지역 방언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어 연구가 주로 간접적인 그런 표준어 중심의 연구를 벗어나가지고 실제 구어 자료를 가지고 한다면은 각 지역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방언 자료 이걸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계체, 하우체를 빼낸다는 것은 근본적인 방향하고도 좀 거리가 예, 제가 좀 보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에서는 하계하우를 중부보다 훨씬 많이 쓴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중심에서는 지역에 따른 방언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그 지역 방언에 따르는 문법이 사용자 중심의 또 문법하고 맞물려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그것이 문어에서도 일부 쓰여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체계와 이제 보충 체계에서 더 하계하오는 넣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선생님께서
또 여러분 선생님들 질문도 해주시고 또 좋은 답변도 해주시고 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어학 분야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